2022년 9월 고2 모의고사 결정의 본질이라는 사회지문 한번 볼게. 이 지문이 어렵지 않은 듯 하면서 약간 어려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잘 정리를 한번 해볼게. 첫 번째 문단 보자.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그 방안이 갖는 효용이라고 하며, 얘들아, 효용의 정의를 지금 해준 거 보이니? 효용이라는 것이 뭐냐면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익인 거야, 이익. 효용, 이익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효용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합리적 행위라고 한다. 합리적 행위의 정의도 알려주고 있네. 효용을 최대화하는 행동, 효용이 뭐였어? 어떤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었지. 어떤 이익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합리적 행위라고 정의를 해준 거야.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합리적 행위와 관련하여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어떤 사람이?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합리적 행위와 관련해서 합리성이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지. 우리 여기 읽은 데까지 정리를 좀 해볼게. 일단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효용의 정의. 효용이 뭐였어? 어떤 방안을 선택해. 무엇을 선택해?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뭐였냐면 합리적 행위. 합리적 행위가 뭐였어? 합리적 행위는 효용을 최대화하는 행동. 효용 최대화하는 행동.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익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합리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합리성과 관련해서, 합리적 행위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대.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그냥 다 써줄까?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포괄적 합리성과 포괄적 합리성, 그 다음에 제한적 합리성을 개념을 정리해줬대. 그럼 요 개념, 요 두 가지 개념을 분리해서 이제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독해 과제겠지. 다시 계속 읽어볼게. 먼저 포괄적 합리성부터 얘기할 거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자가 있어. 행위자는 이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찾는다고 보는 관점이래. 다시, 행위자가 있고 행위자가 달성해야 하는 목적이 있어.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방안을 찾는다. 그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나아가서 행위자는 각 방안에서 초래될, 아까 전에 모든 방안을 찾았잖아. 그 방안에서 초래될 모든 결과를 정확히 평가를 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선택을 한대. 이러한 경향이 행위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관되게 선택 과정에 반영된다고 전제한대. 다시, 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든 방안을 찾아. 그런데 심지어 그 방안에서 초래될 결과 있지. 이 방법에서 어떤 결과가 초래될 거야 라는 것을 정확히 평가해서 효용이 아까 뭐였어? 이익이었잖아.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선택을 하고, 이런 선택이 행위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선택 과정에 반영된대. 그러니까 행위자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보는 점이 포괄적 합리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반면
그 다음 차이점이 뭔지 좀 볼게. 제한적 합리성은, 그럼 제한적 합리성은 뭐냐면 행위자가, 이제 얘도 행위자가 있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 여기도 목적 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관점이야. 아까랑 뭐가 다른지 알겠어? 행위자가 내가 목적을 달성할 건데 내가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행위자는, 포괄적 합리성의 행위자는 다 찾아서 각각의 방안의 결과를 다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제한적 합리성에서 행위자는 그렇게 다 평가하기엔 나의 지식이나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관점인 거야. 거기가 달라. 행위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예 달라. 조금 더 볼게. 행위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인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선택 가능한 방안, 선택의 결과 등을 잡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가 뭐가 있는지 볼까? 내 상황,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야. 다 모른다는 거야. 따라서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선택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목적과 관련하여 그가 가진 정보와, 행위자가 가진 정보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행위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행위자가 어떤 N지가 너무 중요해지는 거야. 얘가 가진 정보와 얘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게 제한적 합리성이야. 됐니? 그리고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사람은 이 관점을 바탕으로, 이 관점이 뭘까? 이러한 관점은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이겠지. 이것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외교 정책 행위를 몇 가지 모델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면서 모델이 또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알겠지? 근데 이 관점을 바탕으로니까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얘를 먼저 알고 가야 되는 거지. 자, 이해됐니? 한번 정리를 하면서 다시 이해를 해보자. 첫 번째, 허버트 사이먼이 얘기한 합리성 중에서 이제 포괄적 합리성의 관점. 얘는 이제 포괄적 합리성이지, 합리성. 얘는 일단 행위자가 있어. 행위자. 맞지? 행위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방안을 찾는 거야. 이렇게 내가 지금 화살표로 그려주는 것이 모든 방안이야. 모든 방안. A부터 뭐 D, E까지 이렇게 딱 찾는 거야. 모든 방안을 다 찾아. 그리고 이 모든 방안에서 초래될 결과, 각각의 방법을 썼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지. 정확히 평가. 이해되니? 그러면 A 방안, B 방안, C 방안, D 방안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결과를 다 평가할 수 있어. 다 평가할 수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효용이 높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정확히 평가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 거지. 극대화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D가 가장 이익이 높아, 효용이 높아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선택은 중요한 건 이거야. 행위자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행위자의 특성과 상관이 없어. 특성에 관계가 없이.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누구나, 모든 행위자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포괄적 합리성이야.
됐니? 그렇다면 두 번째 2번 제한적 합리성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 2번은 제한적 합리성이야. 제한적 합리성은 일단 얘도 행위자가 있어. 이 행위자도 무엇이 있냐면 어떤 목적이 있어. 달성해야 하는 목적이 있는 것까진 똑같아. 그런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자의 특성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이 특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자신의 어떤 지식, 행위자의 지식이나 인지 능력, 내가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행위자가 누군지가 너무 중요해지는 거야. 왜냐면 내 지식과 인지 능력이 되게 현저하게 떨어지면 목적 달성을 그만큼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잘 아는 애면, 똑똑하고 모든 걸 아는 애면은 목적 달성을 위한 어떤 효용적인, 그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잘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조금 자세히 정리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행위자 자신이 처한 상황, 행위자가 처한 상황이 있고, 두 번째 선택 가능한 방안, 방법들, 선택 가능한 방안들이 있어. 방법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의 결과, 그 어떤 방안을 선택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중요한 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 정확한 인지가 되지 않아. 여기까지 됐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지냐면 따라서 행위자의 특성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지는 거지. 행위자의 특성. 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해야만 하는 거지. 아까 전에 썼지? 행위자의 특성에 관계가 있다라고. 이게 제한적 합리성이야. 그럼 얘들아,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알겠니? 행위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점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거야. 누가?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관점들, 방금 얘기한 요 관점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외교 정책을 이제 분석하는 거지. 이 문단 가보자. 그중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이렇게 시작하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책 행위를 설명한다. 그럼 여기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어떤 게 바탕이 되어 있어? 우리가 방금 본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자, 그러면 계속 볼까? 이 모델은 결정된 정책 행위, 결정됐어. 어떤 정책이 결정이 딱 됐잖아? 그럼 얘가 특정 목적에 대해서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상정하는 거야. 왜일까?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야. 포괄적 합리성은 뭐니까? 행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책 행위가 결정된 거는 최대 효용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알겠지? 가정 자체가 그렇다는 거야.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찾아냄으로써 행위자가 왜 그 방안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합리적 행위자 모델인 거야. 뭘 찾아낸다고? 목적. 그 목적이 뭐니? 그러면 왜 여러 가지 중에서 그걸 선택했니? 라는 걸 설명하는 거지. 여기서 행위자는 누구냐면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국가이며, 국가네. 왜냐면 이게 외교정책이어서 그래. 그런데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국가이고, 모든 국가, 모든 행위자는 포괄적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 모델에서는 행위자가 국가가 정책 행위를 결정한 목적을, 그 목적 있잖아. 목적을 몇 가지로 예상을 하는 거야. 이런 걸 거야, 저런 걸 거야 예상을 한 다음에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 행위가 각각의 목적에서 갖는 효용을 계산하는 거지. 효용이 뭐였지?
이익이었지. 이익을 막 계산해. 그 결과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아서 선택의 의도를 추론하는 거지. 왜냐면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아서 이런 의도로 얘가 선택됐을 거야. 이렇게 추론하는 거야. 이때 행위자는 언제나 일관된 경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존재. 왜?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 행위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일관된 거지. 그런 존재이므로 행위자가 처한 상황이나 목적에 대한 객관적 지식만으로 정책 행위를 해석할 수 있는 거지. 행위자가 처한 위기나 기회가 무엇인지 혹은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할 수 있었던 방안들의 효용은 무엇인지, 그 중에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다 라고 그레이엄 앨리슨이란 사람이 얘기를 한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을 잘 이해해야 같이 끌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거겠지. 자, 정리해볼게. 일단 아까 전에 그 포괄적 합리성이나 제한적 합리성은 그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고, 그 다음 이 외교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은 그레이엄 앨리슨이야. 그레이엄 앨리슨. 그레이엄 앨리슨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국제사회의 외교 정책 행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첫 번째 분석할 때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거지. 합리적 행위자 모델. 이게 이제 첫 번째야. 여길 잘 알아야겠지. 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자, 번호를 매겨보면서 천천히 해보자. 무엇을 바탕으로 한 모델이야? 포괄적 합리성.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어떠한 정책 행위를 설명하는 거야. 국제사회의 정책 행위를 설명하는 거지. 이게 포괄적 합리성이야. 그러면 포괄적 합리성이 뭐였는지 기억하지? 행위자의 특성에 관계가 없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포괄적 합리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2번 갈게. 여기서는 결정된 정책 행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결정된 정책 행위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정책을 결정을 했어. 그러면 이 정책 행위 자체가 당연히 포괄적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목적에 대해서 최대의 효용을 갖는 방안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효용을 가지는 애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딱 결정을 했어. 아, 그럼 얘는 최대 효용을 갖는 걸 거야 라고 애초에 가정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된 정책 행위의 목적을 찾아내는 거야. 목적이 뭘까? 목적을 찾아서 왜 선택했는지, 왜 그 방안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지. 이해되니? 목적을 찾아서 그럼 왜 얘를 하필이면 선택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합리적 행위자 모델인 거야. 그리고 계속 보면 3번. 이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 행위자는 국가잖아. 그런데 이 국가가 어떤 국가냐면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국가야. 이게 뒤에 가면 좀 차이가 나오거든. 그래서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국가. 그러니까 한 국가가 그냥
하나라는 거야. 하나의 의사결정자로서의 하나의 국가가 행위자가 되는 것. 그리고 모든 행위자, 즉 모든 국가가 외교사회여서 그래, 국제외교사회여서 모든 국가가 포괄적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한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는 거지. 포괄적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해. 왜냐면 이건 포괄적 합리성에 근거해서 이해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5번 어떤 행위자가 있어. 국가가 행위자였지. 국가는 행위자야 얘들아. 여기서 이 행위자가 어떠한 정책 행위를 결정했잖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를 결정했어. 그러면 이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는 뭘 찾는다고 했어? 목적을 찾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목적을 예상해 보는 거야. 이런 목적이었을까? 저런 목적이었을까? 이런 목적이었을까? 하면서 다양한 목적을 예상해 봐.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정책 행위를 결정했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뭐를 계산해? 효용을 계산해 보는 거야. 효용, 이익. 효용을 계산해.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어떤 애? 가장 큰 효용을 가진 애. 가장 큰 효용을 가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산을 또 아까처럼 하는 거야. 이 A, B, C 각각의 목적을 예상한 다음에 효용을 막 계산해. 그랬더니 이 C 목적이었을 때 효용이 가장 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결정을 내리면 이거에 따라서 선택의 의도를 추론하는 거지. 얘를 선택한 의도를 추론해 보는 것이 바로 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야. 아까 포괄적 합리성이랑 상당히 비슷하지? 이때 행위자는 어떤 존재냐면, 요 행위자 있잖아. 행위자는 항상 일관된 경향으로 결정을 내려. 일관된 경향. 모든 행위자가. 왜냐면 포괄적 합리성이어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지식만으로도 모든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한 더 필요한 지식 없이 객관적 지식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인 거지. 됐어? 정책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 다음 넘어가 볼게. 3문단. 계속 이러한 관점, 지금 방금 얘기한 관점 때문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포괄적 합리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게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포괄적 합리성이라는 것이 어떤 최대의 효용을 가지고 선택했을 것이다 라는 거잖아. 근데 거기랑 뭔가 어긋나는 것들이 나오면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앨리스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 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건 보완하기 위해서인 거야. 보완.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 설명이 안 되는 친구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 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얘는 제한적 합리성이 바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보자. 이 모델은 정책 행위가 제한적 정보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랑 딱 다르네. 어떤 결정된 정책 행위가 제한적 정보만, 제한된 정보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 행위의 목적보다는 그 정책 행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주목한다. 벌써 차이가 나지. 아까 목적을 추론하는 건 누구였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었지.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는 목적을 추론했었잖아. 그런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왜, 어떤 방식으로 이게 결정되었니에 주목을 하는 게 조직 과정 모델이야. 이 모델에서 행위자는 독자적인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로서의 국가이며, 얘들아 차이점 보여? 아까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의 행위자는 뭐였어?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국가였지. 근데 여긴 아니야. 독자적 조직이 모인 여러 조직, 독자적인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로서의 국가, 연합이 되어 있는 어떤 조직의 국가인 거야. 그리고 정책 행위는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이 아닌, 그러니까 어떤 정책 행위가 있잖아. 그러면 그 국가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은 아니야. 미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직들이 수행한 결과가 모여 만들어진 기계적 산출물로 인식된다. 그러니까 얘는 각 조직들이 수행한 결과가 모여 만들어진 산출물이라는 거야. 아까 전에 그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는 어떤 거였냐면은 가장 효용이 높은 한 가지가 정책 행위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조직과정 모델에선 그게 아닌 거야. 여러 조직들이 그냥 수행한 결과가 모여서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게 이 정책 행위야. 이렇게 보는 거야. 각 조직은, 이 조직이 뭐야? 아까 전에 이제 국가를 조직하는 여러 조직인 거야. 각 조직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자체적인 표준 운영 절차, 이게 뭐냐면 즉 일을 처리하는 규칙에 따라서 작동하는데 국가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직의 모든 활동을 국가의 의도에 맞게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없다. 왜냐면 독자적인 여러 조직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야. 근데 각각의 조직을 국가가 다 통제하고 감독하면서 결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국가는 어떻게 되냐면 조직이 SOP에 따라 처리한 제한된 정보만으로 정책 행위를 탐색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이게 중요해. 조직이 이 SOP가 뭐였어?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서 처리했는데 그건 그냥 제한된 정보인 거야. 그것으로 정책 행위를 탐색하고 결정해. 이렇다는 점에서 이 모델은 제한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계속 갈게. 조직은 계속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네. 조직은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매우 꺼리기 때문에 싫어한대. 미래 추측하는 거 조직은 싫어해. 그리고 추측해서 행동하는 거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이나 긴박성에 따른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해내기보다는 일상적인 그냥 SOP가 뭐였어? 표준 운영 절차에 의존해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강화된 조직의 특성이야, 얘들아. 이 조직은 추측하는 거 싫어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요 SOP에 의존해서 그냥 기계적 산출물로 내놓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조직 과정 모델은 조직이 최적의 방안을 찾는 건 아니야. 단 SOP에 부합하는 그만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방안을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 과정에서 조직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 가질 수 있는 더 큰 효용은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져. 그치? 만약에 얘네들이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았다고 해봐? 그러면 그게 효용이 더 클 수 있어. 이익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그걸 고려하는 애들이 아니잖아, 조직은. 그러니까 걔는 무시되고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는 설명하기 힘든 정책 행위가 선택될 수 있다. 여기 보면 합리적 행위자의 모델로는 설명하기 힘든 정책 행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정책 행위가 봤더니 누가 봐도 가장 이익이 높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효용이 높은 게 아닌 거야. 근데 선택을 한 거지. 그럼 이건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는 설명이 안 돼. 왜냐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모든 정책 행위는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했을 거라고 가정하기 때문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모델로는 설명하기 힘든 정책 행위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건 누가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조직 과정 모델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조직 과정 모델은 조직들의 SOP, 역량,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기 때문에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정책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 설명 가능하다는 거지.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애를 조직 과정 모델에서는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될까? 좀 길지? 얘들아,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
내가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볼게. 밑에 쓰면 좀 글씨가 또 이상해질 것 같아서 이쪽에 정리를 해볼 건데, 조직 과정 모델이야. 조직 과정 모델. 앞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랑 뭐가 다른지를 생각하면서 보는 게 좋아. 첫 번째, 얘는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지.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책 행위를 설명하는 거야. 정책 행위 설명. 그럼 제한적 합리성이 뭐였어? 행위자가 불완전해. 그래서 정확히 다 인식할 수 없다. 이걸 가정하고 하는 거지. 그게 제한적 합리성이야. 그리고 2번, 제한적 합리성에 그렇게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직 과정 모델에서 바라보는 정책 행위 자체가 제한적 정보만으로 결정이 된 거지. 제한적 정보만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따라서 아까 전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의 목적을 밝히는데 의미가 있었잖아. 목적을 밝히려고 했잖아. 그런데 얘는 목적을 밝히는데 관심이 없고, 목적보다는 어떻게 이 정책 행위가 결정되었는지에 주목을 한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여기에 주목하는 게 조직 과정 모델이야.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의 행위자, 조직 과정 모델에서 바라보는 행위자는 아까랑 달랐어. 어떤 애들이냐면 독자적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인 거지. 독자적인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로서의 국가이다. 아까 전은 어떻게 달랐어? 아까 전에 그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는 반이란 의사결정자로서의 국가였어. 그러니까 너무 다르지 않니? 얘는 여러 조직이 모여있는 연합체인 거야. 단이란 거랑 여러 조직은 너무 다르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중요해지는 거냐면 조직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해지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정책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4번. 여기서 정책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러니까 국가,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건 뭐냐면 합리적 행위자 모델처럼 효용이 가장 높은 걸 선택했다. 이런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기계적 산출물이래. 기계적 산출물이다. 무엇이? 정책 행위가. 기계적 산출물은 뭐냐면 아까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가 국가라고 했잖아. 그 각각의 조직이 규정된 절차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각각의 조직에 규정된 절차가 있어. 조직들이 수행하는 거야. 규정된 절차를 가지고 수행한 결과가 되는 거지. 결과값들. 이것이 기계적 산출물. 그 다음에 여기 규정된 절차를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SOP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SOP가 뭔데? 표준 운영 절차. 표준 운영 절차라고 얘기하고 있네. 됐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다. 5번. 국가는 SOP, 즉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서 이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서 조직들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걸 아는 애들이 아닌 거야.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정책 행위가 나온다는 거지. SOP에 따른 조직들의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정책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책 행위를 탐색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다면 6번 조직에 대해서 나와.
조직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이 조직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가 국가니까. 얘네들은 뭐를 싫어하는 애들이냐면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하는 걸 싫어해. 미래를 추측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걸 싫어하냐면 결국에 미래를 추측해서 어떤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는 거 있잖아. 이것도 싫어해. 새로운 해결책 따윈 내놓지 않는다. 이거 꺼리는 거야. 그럼 얘네는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야? SOP에 그냥 의존해. 표준 운영 절차에 의존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값을 받아들이는 거야. 여기에 의거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해결책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최적의 방안이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야. 그냥 어떤 방안이 나오냐면 그만하면 괜찮은, 그냥 뭐 그 정도면 그냥 만족스러운,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방안 정도가 나오는 거지. 요거 이해됐지? 조직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 있을 수 있잖아.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왜냐면 얘네들은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고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효용이 큰 거 있지. 효용의 큼. 이것 따위는 무시한다. 무시돼 버리는 거지. 효용이 더 큰 방안이 있을지라도 얘네한테는 이게 무시돼 버리는 거지. 그렇다면 이 조직과정 모델이 왜 의미가 있냐면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8번, 이 조직과정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정책이 있을 때 설명이 가능해져.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정책이라는 말을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거야? 효용이 가장 크지 않아. 그런데 어떤 정책이 결정된 거지. 이런 것들은 조직과정 모델로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 됐니? 마지막 문단 정리해볼게. 이처럼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 모델은, 이 두 개는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시각이 달라.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현상이 같아. 하지만 다른 분석 결과가 도출돼. 이때 두 모델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이거 대립관계 아니야. 외교 사건을 다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앨리슨 정책 결정 모델이 갖는 의의다. 결국 뭐야?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랑 조직 과정 모델은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야. 서로 대조되고 대립되는 게 아니라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 설명이 안 되는 건 조직 과정 모델로 설명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델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네. 알겠지? 자, 그럼 마지막 정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앨리슨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 요거랑 또 무엇? 조직 과정 모델 이 두 개는 서로 대립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정책 같은 게 있을 때 다각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관계고, 이게 바로 앨리슨의 정책 결정 모델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알겠지? 두 개를 대조로 보지 말 것. 얘가 약간 완전 이론이어서 무슨 말이지? 좀 너무 추상적이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쉬운 것 같은데 1문단에서 두 합리성,
포괄적 합리성이랑 제한적 합리성을 개념을 명확히 딱 해놓고 각각에 대응시켜서 이 모델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게. 문제가 얘가 이제 16번부터 있었거든. 22년 9월이었지 16번. 자, 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 자, 1번.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지닌 한계와 관련해서 조직과정 모델이 갖는 요거 기억나니?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지닌 한계와 관련해서 조직과정 모델이 갖는 지금 이게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보자. 1, 2, 3, 4에서 얘가 3문단의 1번. 첫 번째 문장 봐봐. 이러한 관점 때문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직 과정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정책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 방금 내가 읽은 부분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한계이자 조직 과정 모델의 의의가 되겠지. 그래서 3문단의 첫 번째랑 마지막을 보면 나와 있어. 2번,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 모델 두 가지의 특징을 사이먼이 제시한 합리성과 관련지어 서술하고 있다. 사이먼이 제시한 합리성은 뭐더라? 허버트 사이먼이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잖아. 맞네. 3번,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 모델의 정책행위 분석 단계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얘들아, 사례 든 적 있었어? 얘는 없잖아. 얘가 없기 때문에 틀렸고 답 3번이군. 4번 볼까?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 모델에서 외교 정책 행위를 분석하는 방식을 비교한다. 맞지? 각각 어떻게 분석하는지 쭉 설명했지. 5번, 두 모델에서 바라보는 국가의 성격을 바탕으로 각 모델의 분석 대상을 서술하고 있다. 국가의 성격이 달랐던 거 기억나니? 한번 찾아볼까?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 행위자는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국가였고, 조직 과정 모델에서의 국가는 어디 있었지? 여기 있다. 독자적인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로서의 국가 해서 국가의 성격이 서로 다르지. 그래서 각 모델의 분석 대상이 뭔데? 행위자 혹은 이제 정책 행위, 이거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맞네. 그래서 16번에 3번 해주면 되고, 17번 보자. 17번이 지금 뭐냐면 가에 대한 이해인데 가를 한번 찾아볼까? 가 요거네.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랑 조직 과정 모델이 완전 달랐잖아.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야. 자, 보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이렇게 있네.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 조직과정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 지금 말이 길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두 개를 그냥 비교대조 하라는 거야. 자, 1번 볼까?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책 행위가 결정된다고 보지만 삐 이상한 거 느껴? 절차에 따라 정책 행위가 결정되는 건 뭐였어? 찾아볼까? 여기였잖아. 자체적인 표준 운영 절차, 즉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거잖아. 이건 조직과정 모델이었어. 여기부터 틀렸고 나머지도 읽어볼까? 조직과정 모델은 조직의 역량에 따라 정책 행위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조직의 역량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찾아볼까? 조직의 역량. 여기 있다. 조직들의 SOP와 역량 이렇게 나오지. 그다음 뭐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한다. 그럼 역량에 따라서 조직들의 역량에 따라서 정책 행위가 결정되는 게 맞겠지. 얘는 맞네. 앞이 틀려서 틀리고. 2번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연합체로서의 국가가 연합체 틀렸지? 연합체는 어디였어? 조직과정 모델이었지? 단일체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었지? 두 개 완전 바뀌었네. 2번 틀렸네. 3번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이제 어떤 정책 행위를 분석하는 거였잖아. 목적에 따른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 얘들아 이거 맞는 거 알겠니? 의도적 선택. 왜냐면 효용이 가장 큰 걸 선택했을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 조직과정 모델은 정책 행위를
조직의 수행에 따른 기계적 산출물 맞지? SOP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산출한 거 찾아볼까? 여기 기계적 산출물 맞지? 그 다음에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이라는 말은 사실 여기 합리적 행위자 모델 말고 어디에 나왔었냐면 여기 나왔어.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이 아닌 기계적 조직들의 기계적 산출물. 그럼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 얘는 누구라는 거야? 얘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다 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답이 3번이네 3번. 나머지 틀린 거 볼게. 4번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국가가 효용을 계산하여 정책 행위를 결정. 맞지? 왜냐면 효용이 가장 큰 것. 조직과정 모델은 국가가 조직을 완전히 통제하여 정책 행위를 결정한다고 본다. 조직은 나오긴 했지만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고 나와 있었어. 요것도 찾아볼까? 통제할 수 없다라고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봐봐. 국가는 조직의 모든 활동을 의도에 맞게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통제 못하고 감독도 못한다 해서 틀린 것. 5번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객관적 정보를 종합한 결과로 보지만 요 말이 어디 나왔나 한번 살펴볼까? 객관적 정보를 종합한 결과 찾아볼게. 어디 있을까? 이렇게 잘 안 보이지? 여기 볼까? 여기 이 문단이잖아. 객관적 지식만으로 정책 행위를 해석할 수 있고 이 객관적 지식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겠지? 요렇게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 요렇게 결합하면 되겠네. 여기 행위자는 행위자가 처한 상황이나 목적에 대한 객관적 지식만으로 정책 행위를 해석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 행위를 이해한다라고 했으니까 객관적 정보를 종합한 결과로 볼 수는 있겠지. 하지만 조직과정 모델은 정책 행위를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해서 새로운 해결책 얘들아 이거 다 조직이 싫어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불확실한 미래 추측하는 거 싫어해. 그래서 새로운 해결책 찾는 것도 싫어해 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17번에 3번 이렇게 하면 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인데 되게 좀 약간 잘 안 들어와서 찾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 그 다음 문제도 좀 보자. 그 다음 문제에서 18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기억이 뭐냐면 포괄적 합리성이고 포괄적. 니은이 뭐냐면 제한적 합리성이야. 적절한 것. 1번 기억은 행위자의 지식이 니은은 행위자의 목적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얘들아 그런데 포괄적 합리성은 행위자의 지식은 영향을 안 미쳐. 왜냐면 모든 행위자가 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전제하거든. 지식이 어떤지는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그 다음에 니은은 목적이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가 아니라 행위자의 특성. 여기가 이제 행위자의 특성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행위자가 어떤 방안을 선택할 때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한다고 본다. 2번을 많이 선택할 텐데 2번이 틀린 이유가 니은과 달리 때문에 틀려. 둘 다 목적을 고려해 얘들아. 둘 다 목적을 고려해. 그러니까 포괄적 합리성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용이 큰지를 보는 거고 제한적 합리성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안을 선택하는데 단 행위자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 고려는 모두 다 한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2번 선지 잘 봐야 되고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행위자의 인지적 한계를 이유로 행위자의 상황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얘들아 이거 뭐가 틀렸어? 이거 기억은 니은과 달리가 아니지. 이거 지금 그냥 니은이잖아. 인지적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행위자의 상황을 분석하는 게 중요해 라는 건 니은에 대한 얘기. 기니가 바뀐 거고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행위자가 어떤 방안을 선택했을 때 그 방안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행위자가 어떤 방안을 선택해. 근데 걔가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건 그냥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잖아. 이건 둘 다 할 수 있는 거야. 얘는 둘 다.
합리성에 대한 판단 자체는 둘 다 할 수 있다고. 기역이든 니은이든 어쨌든 둘 다 포괄적 합리성, 제한적 합리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둘 다 할 수 있는데 차이점이 뭐였어? 제한적 합리성은 행위자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 그냥 요게 차이점이었어. 5번 니은은 기역과 달리 목적과 상황이 동일하더라도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완전 맞네. 왜냐면 제한적 합리성은 행위자의 특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포괄적 합리성은 행위자의 특성 상관없어. 모두 다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니까. 알겠니? 그래서 18번에 5번 이고, 19번 적용 문제 보자. 이제 이게 그 외교 정책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볼까? 적절하지 않은 거고, A국과 B국은 군사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는 인접 국가래. A국은 B국보다 약한 군사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A국이 약한 군사력이 있나 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B국과의 국경 근처에 군대를 추가적으로 배치했대. 이게 이제 A국의 상황이야. 한편 B국, B나라의 정보 조직은 A국의 군대 배치 정보를 입수했어. 얘네가 군대를 추가적으로 배치했다 라는 걸 입수했다? 그런데 일상적인 SOP에 따라 정보를 처리한 결과, SOP? 이거 무슨 모델이니? 조직과정 모델에서 나오는 거네, 그치? 조직과정 모델에서 나오는 얘기였었지. 그냥 정보는 입수했는데 그 표준 절차에 따라서 정보를 딱 처리한 결과 이 정보가 뭔데? 군대 배치를 했다라는 정보가 상부에 전달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B국은 A국에 대한 상황을 몰라. 그리고 A국에 대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군사력 강화와 평화협정 체결 중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선택한 거야. 왜냐면 군대 배치 정보를 몰랐으니까. 알겠지? 이런 상황을 딱 보여줬어. 자,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봐. 1, 2, 3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 4, 5번은 조직과정 모델.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 관점에서 A국의 목적, A국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목적을 분석하는 거야. 군사력 증강이라고 분석을 했어. 그럼 얘들아,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목적을 분석한다라는 얘기 했었지? 그렇다면 군대 추가 배치가 이 목적에 대해서 가장 큰 효용을 가졌다고 분석했기 때문이겠군. 맞잖아. 왜냐면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 중요한 건 뭐였어? 어떠한 정책 있잖아? 정책. 군대 추가 배치라는 어떤 정책의 목적을 군사력 증강이라고 본 거야. 그러면 얘가 가장 큰 효용을 가졌으니까 군사력 증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대 추가 배치를 했겠군 이라고 분석하는 게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라는 거야. 그 다음 2번 합리적 행위자 모델 관점에서 B국의 정책 행위를 이제 분석하는 거야. B나라. 그러면 B국의 정보 조직이 파악한 정보가 상부에 전달되지 않은 과정에 주목하겠군. 이상하다고 느껴지니? 과정에 주목하는 건 뭐였어?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아니라 조직 과정 모델이었어. 조직 과정 모델에서는 목적에 대해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석한다고 했었거든. 한번 찾아볼까? 이게 무슨 말이었는지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은 3문단에서 여기 정책행위의 목적보다는 그 정책행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주목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어떻게. 목적을 분석하는 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고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주목하는 것은 조직 과정 모델이었어. 그래서 다시 볼게. 여기서 과정, 어떻게 도대체 왜 어떻게 상부에 전달되지 않았을까에 주목하는 건 합리적 행위자 모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답이 2번이겠네. 나머지 선지 볼까? 3번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B국의 평화협정 체결이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 아니야 라고 분석을 했어. 그러면
이 관점, 즉 합리적 행위자 모델 관점에서는 왜 평화협정 체결을 정책행위로 선택했는지 설명을 못해. 왜 설명 못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는 효용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의 방안, 효용이 가장 높은 방안이 아닌 것에 대해선 분석을 할 수 없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최적의 방안이 아닌 것까진 알겠지만 도대체 왜 그러면 평화협정 체결을 전책행위로 했는지는 분석이 안 돼. 이게 바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한계였잖아. 4번, 조직 과정 모델의 관점에서 A국의 정책 행위를 분석한다면 목적이 무엇인가 보다는 어떻게 그 행위가 선택되었는가. 아까 얘기한 거네. 맞네. 5번, 조직 과정 모델 관점에서 B국이 평화협정을 체결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분석한다면 조직들의 SOP, 조직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 이게 조직 과정 모델이었지. 맞네. 그래서 2번이야.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얘들아. 보기를 준 다음에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보기가 그렇게 크게 어렵게 나올 건 없을 거야. 각각 모델의 관점을 정확히 적용했는지가 중요해. 알겠지? 자, 20번 문맥상 A의 의미. A가 뭐였었냐면 기반을 두다거든. 기반을 두다. 여기서 두다. 여기의 의미랑 가장 가까운 것. 기반을 두다라는 게 목표나 근거 따위를 두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기준을 두다. 여기가 가장 가까워. 기반을 두다, 기준을 두다. 알겠지? 그래서 1번 하면 되고 나머지 봐봐. 바둑 두다, 간격을 두다, 위험물을 두다, 평생을 두다. 다 아니지? 그래서 1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 자세히 하려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 얘들아. 너무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